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인사님이신 강 의원님이 오늘 제4기 광산복지학당 토크 콘서트 대한민국 복지 강주가 논하다 관련해서 취지 설명과 대담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산구 더불어랑 노인복지관 관장 맡고 있고요. 얼마 전에 법인 설립해서 재단으로 발전한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맡고 있습니다. 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박수 너무 크게 치지 마십시오. 광산구청장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낯선 도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1기부터 올해 4기, 이 4기를 2년을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이상희 교수님의 그야말로 지난 오랫동안의 여정 가운데 이 척박한 대한민국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담론을 만드셔서 그 전도사로 제주에서 서울 넘어 강원도까지 전국을 누비시는 저 정렬이 너무나 고맙고 부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이상희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라는 명저가 있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선별복지주의자입니다. 내일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의 강의의 감동의 100배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전략과 전술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봐보시기 바랍니다. 저자에게는 책 소개를 해주는 게 예입니다. 우리 하종강 교수님 지금 뵈면 우리 복지학당에서 3번째 뵙지요? 광산의 사회복 종사자는 물론이고 광산의 공직자, 광산의 시민 모두를 울게 한 아까 동영상 보셨죠? 뵐 때마다 나직한 목소리로 그야말로 심장을 울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늘 증거하시는 우리 하종강 교수님 오늘 알바 노조 30명 어쩌면 거기가 굉장히 노동 아카데미 교수님이니까요. 성공회대 거의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광주가 대한민국 복지를 논한다 하니 어다냐 하고 오셨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건호 박사님 아까 15분 강의 들으셨죠? 21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강의는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건 웅변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가 퇴행하는 듯한 복지의 현장을 보면서 울분을 토하는 한 운동가의 그리고 한 학자의 호소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사실 강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 실천했어야 할 복지 전문 NGO이자 그야말로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는 실천지성의 요람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오건호 박사님 계십니다. 박사님도 책을 내셨습니다. 제가 한때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4번 연달아서 읽었어요. 다 외우고 싶어서요. 그래서 책제목 잊어버렸네요. 나도 복지국가에 살고 싶다. 그 책의 저자십니다. 오늘 정말 힘있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우리 오건호 박사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세 분은 별도로 모셔서 2시간, 3시간씩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광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이 좀 무례한 짓 한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15분씩 지나면 마이크에서 뭐가 나와본다 했었고 불 꺼본다 했었고 그랬는데 이 다음 이제 토크쇼를 합니다. 토크 콘서트를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건호 박사님께 연세가 제일 젊으셔서 오건호 박사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의 사회를 보시고
진행 겸 패널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상희 교수님과 하종강 교수님 함께 모셔서 좌담 이른바 토크 콘서트를 하고요. 거기에 질의응답도 받고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복지와 인권, 복지와 노동, 그리고 복지국가 복지사회로 진화하는 그런 방송이 무엇인지를 광산과 함께 고민했고, 그것이 이제 광주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제가 우리 사회자 선생님이 또 말씀하실 텐데, 우리 나금조 선생님은 광주사회복지사 협회의 임원이기도 하시고요. 광주에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의 사회복지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광주가 논하다니까 광주의 인물로 오늘 사회를 맡긴 겁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어쨌든 좋은 시간, 이 바쁜 시간에 연말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세 분 강사님, 먼저 의사이면서도 교수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복지국가 운동가, 역동적 복지국가의 중심에 서 계신 우리 이상희 교수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질투나는 분이죠. 말씀도 생김새도 대한민국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노동을 중심으로 평생 연구하고 강의하시고 우리 사회 노동의 중요성을 전파하시는 우리 하종강 교수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진행 겸 패널로 오늘 역할을 해주실 분입니다.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운영위원장님이시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실천 현장을 누비시는 우리 오건호 박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8시 반에 시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원래 55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분이 45분가량 토크를 하고 한 10분가량은 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또 질문이 계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건 조금 줄여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 세 분이 다 15분가량의 기조 발제를 했습니다. 워낙 그 시간이 짧아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다 못하셨을 거예요. 대략 큰 기조로 틀을 제시했던 거고요. 저희가 토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건 크게 두 주제입니다. 하나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현실이 어떤지, 복지 중심, 그리고 최근에 여러 신공항 정국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일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근혜 정부의 정책, 복지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실정 활동 속에서 바라보시는 시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또 한편에서는 저희들이 있죠. 그러면 또 그거에 맞서는 시민사회나 노동계나 진보진영이나 복지계나 여기는 또 어떻게 있는지 또 나름 느끼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과 우리에 대한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를 첫 번째 다루고 보고요. 두 번째는 특히 지역사회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핵심 주제가 복지이기 때문에 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그 육아 안에 있으신 분들, 특히 대한민국 복지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이걸 다시 재기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그 10만 명 가량이 복지유관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가장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껴놨던 지금 북진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런 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느끼는 것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요. 무겁습니까?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작 질문은 좀 가벼운 걸로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질문을 받으신 두 선생님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이상희 선생님부터 한번 답을 해주세요. 참 저도 패널이기 때문에 저도 답을 할 겁니다. 올해가 이제 11월이 다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가 거의 저무는 것 같아요. 한 달이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2013년이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지금까지 쭉 보내면서 제일 인상이 남는 일 하나씩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아주 개인적인 일도 좋고요. 뭐 큰
얘기거리도 좋습니다. 이상현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지난 한 7년 정도, 7년 전에 2007년에 저희들이 복지효과 소사이어티를 출범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효과 담론이나 주요 정책을 우리 시민사회에 확산하고 이걸 이제 정치권에 투입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쭉 해오던 그런 이제 복지효과 국민운동을 저희들이 쭉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걸 해오면서 늘 마음속 한쪽에 품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정치가 바뀌는 거였죠. 우리 정치가 복지국가 정당 정치 질서로 바뀌는 거였는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민주당이 그 일을 잘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일을 제대로 못했고 그 결과 지난 대선에 실패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치가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 버렸습니다. 한때 좀 좋았잖아요. 민주당도 복지국가 정당이라고 기치를 걸고 진보정당과 연합했고 뭔가 되는 것 같더니 다 망가떨어져 버렸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기성 정치권에만 맡겼어는 복지국가 정치 세력화가 잘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주요 멤버들 그리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교육받고 나간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복지국가 세력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힘을 규합해서 제가 얼마 전에 복지국가 정치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걸 제가 출범을 시키고 제가 대표로 뽑혔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로서는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나가시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정치위원회 출범의 그 기사를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대표를 맡을 예정이신데 이상현 선생님이 무슨 정치 행보 관련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제가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결기를 밝힌 거고요.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의향은 있으신 거죠? 아니 저는 의향 같은 건 개인적으로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의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지국가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저는 지겠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복지국가 정치 세력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제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제가 그걸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기를 제가 표현했던 거죠. 결기를. 사실 제가 서울에서 곁에서 여러 번 뵙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복지국가 정치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사명의식이 강하시고 제가 사실 그 기사 읽으면서 진짜 출마하실까 보다는 대단하게 이번에 각오를 하셨구나 그런 한번 느꼈습니다. 하 선생님 올해 제일 기억 남는 일 하나 꼽으시면. 네, 하나만 꼽으라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그 성공회대학교는 서울 거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안산인데 안산 지역의 노동자가 26만 명 있는 도시인데 그 안산의 노동대학을 올해 우리가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 노동대학 학장 경험하고 있는데 그 정규 학력 과정은 아니고 노동자들이 전역에 와서 공부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바로 그저께 우리가 졸업식을 했습니다. 졸업식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80년대 야학 졸업식처럼 조별로 막 크게 하는데 정말 재밌었고요. 노동희망 뉴스 이런 걸 준비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 99%가 달성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런 것도 하고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이 확정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기자가 막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는 장면도 연기하고 젊은 남자 노동자가 나와서 우리가 연인 사인데요 결혼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재밌게 했는데 우리가 상을 참석한 모든 사람이 골고루 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걸 그 준비하는 그 사람 실무자들이 활동비도 못 받으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사무실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밤 10시까지만 같이 준비했는데 그 중에 수업이 다 끝나면 그 늦은 밤에 사람들이 집으로 가기도 힘든데 그때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나이가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인데 환갑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그 지하철 청소를 밤에 하시는 분입니다.
운행이 다 끝난 시간에 천솔하니까 항상 수업이 끝나면 그분은 이제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드린 상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출근의 상. 근데 그 상장에 적혀 있는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목이 메는데 그걸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있었던 졸업식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출근의 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좀 상장에 적혀 있는 구절입니다. 주경 야독의 주인공이 울고 갔습니다. 해질녘에는 교실에서 노동의 존중받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캄캄한 밤 달빛을 벗삼아 일터로 출근하던 당신의 뒷모습은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당신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하게 상드립니다. 분들에게 정말 존경을 표하면서 제가 소개합니다. 강의원 단장님이 여러 가지를 부러워하셨는데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일이 저한테 발생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두 번 고발했어요. 올해만 3월달에 4대 중증 질환 뻥 깠다 그래서 고발했는데 대법까지 가서 기각됐습니다. 지난 한 열흘 전에 최종 기각이 됐고요. 4대 중증 질환은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 사항이 아니고 또 지금 정책으로 추진되는 과정이 있어서 저쪽이 좀 피해가고요. 확실하게 이번에 못 피할 걸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기초연금을 공약을 저희가 고발을 못했어요. 그때 증거가 보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9월달에 박근혜가 확실하게 최종 고발을 발표하니까 확실히 걸려들었다 해서 저희가 기초연금 갖고 고발을 했습니다. 곧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인데 아마 못 피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끔 뭐 이렇게 퇴진하라 그런 적이 있으신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아마 법률적으로 심판을 받으겠습니다. 주제로 갈 텐데요. 박근혜 복지 진단을 먼저 해볼게요. 이상희 선생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3, 4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또 보편복지 담론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크게 일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박근혜 이제 당선되고서 12월 19일 당선됐죠. 그러면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토론이 있는데 그때 이상희 선생님이 또 의외로 굉장히 강한 그 글을 하나 쓰셨어요. 박근혜 후보의 승리는 기존의 꼴통수구 보수가 아니고 이런 보편적 복지 원리를 받아들인 일종 개혁적 보수의 승리일 수 있다라면서 굉장히 기대를 표했었어요. 아직도 그러신가요? 지금 어떠신지 그때는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쓰셨는지. 근데 그 박근혜 의원이었죠, 그죠? 과거에는 박근혜 의원이 2010년도 겨울에 그 사회보장법 전면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2010년도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3년 지난 거죠, 지금? 3년 전입니다. 그때 거기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 개념을 보면 그거는 보편적 복지를 수용한 겁니다.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여서 생애 주기별로 선별적 복지와 적절하게 융합해가지고 그야말로 최고의 복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를 하는 매 순간순간을 지켜보면 사실은 그 무상보육이지 않습니까? 무상보육이 완성된 거는 이명박 정부 말기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 끌어낸 거는 박근혜 의원이 한 거거든요. 박근혜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사실상 협박을 했어요. 단독 독대하면서 협박해가지고 그 발을 낸 거거든요. 이명박은 죽어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명박은 철저한 선별적 복지 옹호론자였거든요. 시장 만능주의자거든요, 그 사람은. 근데 박근혜 그 당시에 그 후보였죠.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을 굴복시켰던 겁니다. 그 정도까지 가니까 저는 이제는 우리나라 보수가 패러다임이 극단적인 시장 만능주의자 주도에서 이제는 좀 더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런 이제 보수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쭉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2기가 맞아요. 이명박 정부 2기인 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이 온 국민을 속이는 프로젝트를 3년에 걸쳐 진행해왔다.
정말 무서운 정권이다. 이런 무섭지 않습니까? 오로지 집권하겠다라는 그 야심 때문에 3년 동안 온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박정희 딸이라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그때 조세 부담률을 조금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 올라가려고 하는 조세 부담률이 그래봐야 2, 3%였습니다. 우리가 복지사회가 되려면 조세 부담률이 지금부터 몇십 %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세금을 조금 더 거두려고 했을 때 그걸 세금 폭탄이라고 다 공격했거든요. 근데 서민과 노동자도 그 공격에 동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김영민 PD라고 요즘 그 낙검수에서 유명해지고 말도 막혀서 또 더 유명해진 사람이 있는데 방송국에 그때 있을 때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만들었다고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다고 항의 전화가 폭주해서 세금 폭탄이라고 얼마나 전화가 오든지 방송 업무가 막힐 정도였답니다. 하인 나이 많은 사람이 전화해서 막 따지길래 물어봤어요. 죄송하지만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나 기초생활수급자요. 아니 기초생활수급자가 왜 종부세 반대합니까? 아파트 몇 배 있는 사람, 몇 개나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다 이 아저씨 도와주는 그런 세금인데요. 그래서 과연 그 조세 부담률을 2, 3% 올리는 것에 그렇게 저항한 한국 사회가 3인주의 사회가 되면 조세 부담률이 몇십 %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거고요. 지금 왜 노동운동 분야에서 복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이제 오건호 박사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뼈아프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관심 갖을 여력이 지금 없는 겁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득권자로 욕먹지만 대표적인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있는 곳에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노동자 간부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인사가 불이익을 받습니까? 아이, 예사 노사관이가 요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노동자 간부를 한다면 뭐 진급이 안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겠군요. 아니요, 그건 그냥 기본으로 합니다. 이게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입니다. 지금 한국 노동자 전율이 10% 미만입니다. 10명의 직장 중에 1명 정도가 가입해 있습니다. 워낙 노동운동 세력이 적으니까 자기들 힘 지키기도 막 벅찬데 다른데 여력 가지기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운동 하지 말자 이런 결정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력이 없으니까 복지 문제까지 관심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당연히 가져야죠. 그리고 그런 쓴소리를 노동운동 내부에서 제가 상당히 많이 하지만 여기 와서까지 지금 노동운동이 잘못해서 한국 복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변명을 좀 있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그 오건호 박사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 고소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변호사 누구죠? 변호사 요즘 인기 아니 요즘 강용석. 그러세요? 그 사람이 고소남이잖아요. 고소남. 근데 그 사람은 고소한 게 대부분 다 졌죠. 고소남 2입니다. 고소남 2. 근데 이번 고소 잘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그 얘기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 이렇게 고소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만들 의사도 없고 복지공약을 지킬 의사도 없으면서 공약을 남발해서 표를 얻어서 그걸로 당선됐으니까 국민을 속인 거다. 지금 사기죄로 지금 그렇게 고소하신 거 맞죠? 지금 고소하면 맞습니다. 고소하신 남자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겨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는 이 박근혜 정부의 5년 동안 2013년부터 임기 2017년까지 5년 동안 이 조세 재정 정책에 대한 큰 흐름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8월 8일 날, 지금 11월 달이죠. 8월 8일 날 기획재정부가 그걸 발표했습니다. 재정 전망 뭐 이런 비슷한 걸 발표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20.2%래요.
20.2%. 그 GDP의 그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지금 한 1,300조쯤 되죠. 그러면 요거에 아마 22%인데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 요것을 21%까지 가져간대요. 그럼 20.2하고 21% 사이면 0.8%의 차이잖아요. 그럼 이 20.1이 아니고 21%, 죄송합니다. 21%면 2017년에 21%인데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있죠. 그럼 10년 전이잖아요. 2007년에 이미 조세 부담률이 21%였습니다. 이게 10년을 지났는데도 그대로 GDP의 21%를 하겠다라는 게 박근혜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세월이 10년을 흘렀어요. 그러면 10년 사이에 도대체 노인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겠습니까? 고령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저출산도 계속되고 우리 사회가 치열한 그 경쟁사회, 만일에 대한 만일의 전쟁 상태에서 소외되고 탈락되는 사람이 엄청 늘어나는데 그래서 복지 수요만 자연적으로 하더라도 엄청나게 늘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국민의 조세 부담률이 GDP의 21% 그대로 묶여질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걸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들과 우리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할 의사가 전혀 없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과 보통 사람들의 정부가 아니라 부자와 기득권자들의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그런 박근혜 정부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그 지난 대선 시기에, 지난 총선 시기에 그런 복지국가 공약을 막 내놨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천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지금 지지 연설을 해드리는 겁니다. 생각나는 일인데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이걸 왜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 무렵에 제가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게 뉴스에 막 나올 때 아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문안을 갔었습니다. 8인 병실에 거의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겨울에 잘 넘어지고 부러지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나이 많은 분들의 반응이 아유 박근혜가 뭐 좋겠으면 저랬을까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야,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남의 부자들은 계급의식이 있는데 서민들은 계급의식이 없다 이렇게 꼬집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보수 강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의식, 정치의식이 변화되는 것과 같이 가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한국 사회에서 모든 게 정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복지 분야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겠다 이런 생각이 안일이가 헛떡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노동운동이 모든 운동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한치 흔들림도 거기서 없는 사람인데 또 정태인 박사하고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울 때 내가 한치도 안 물러섭니다. 한국은 아이 노동자 헤게모니가 상당히 중요한 사회다. 그런데 야 이게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데 이게 사회복지활동가 사회복지사들의 헤게모니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거의 세뇌당한 듯이 드네요. 간단히 말 좀 더 붙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서울에서 청년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라고 한 1년 이상 활동한 대학생들의 청년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복지국가 만드는 목표라고 굉장히 활발하게 일해요. 그리고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 만든 청년 단체예요. 이번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있었죠. 기초연금 방안 만든 거기에 또 청년세대 대표로 거기에 정치국장에 가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복지국가를 논란이 붙었는데 결국 증세 논의에 붙었어요. 진보 쪽의 청년 단체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증세로 가자라고 얘기했고 반대쪽은 증세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제가 그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게 그리고 사실 저희 보편복지에 대한 약간 자성적인 비판이었습니다. 증세해야죠. 증세 없이 복지 줄 수는 없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어떻게 증세할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건 증세의 당위성이 아니고 증세가 얼마나 어려우냐. 아까 툭하면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모두 다 증세에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설까? 증세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증세 활동을 펼까? 증세 정치를 펼까? 그런 면에 보면 어저께 젊은 복지국가를 강조하는 친구들도 당위로서의 증세를 얘기했고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저희 복지 세력도 역시 세금을 당위로서 접근했지 지금의 존재하고 있는 저항들을 어떻게 넘어설까? 이것은 저희가 사실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증세가 아니고 증세 활동, 증세 정치 저는 이게 어려운 과제지만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의 권한으로 이렇게 해서 이 주제는 제가 마무리하고요. 2부 주제로 가볼게요.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복지도 굉장히 후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지국가를 계속 이끌고 갈 수 있는 보편복지의 세력도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아까 하종원 선생님도 강조했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세력이 있죠. 저희가 전통적인 세력이 있으니까 정당도 얘기하고 노동운동도 저희가 계속 걸고 넘어졌지만 사실 어쩌면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또 새로운 주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지금 바로 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복지 당사자 활동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복지국가 정치운동에서는 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은 같이 뭐 안 하시나요? 우리 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지금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좀 제안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운동 그러니까 이건 말이죠. 이 제도 하나를 바꾸려면 정치가 그 제도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라고 아까 우리 강미연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제도 하나 바꾸는 거는 다 이게 법률을 고쳐야 되는 거고 그거는 정치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데 있죠. 그건 정말 제도 잘 바뀝니다. 왜냐하면요. 그 의사들은 고치는 문제가 바로 자기들에게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완전 이렇게 포커스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관철을 시켜버립니다. 정치권의 롤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시켜 버리는데,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그 의료의 어떤 문제, 그거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이게 하나일 뿐이잖아요. 국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흩어져 있을 때는 그야말로 모래알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국민들은 자기가 돈을 뺏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관심을 못 가져요. 그래서 늘 소수의 똘똘 뭉친 사람들이 이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대한의사협회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 있거든요. 전국의 모든 의사들이. 간호사, 대한간호사협회로 뭉쳐 있죠. 간호사는 노동자니까 냅둡시다. 의사는 그래도 우리 사회의 최고의 그 특권을 이루고 있는 계층이죠. 변호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의사협회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의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의 법률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지네들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후자죠.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의사협회 만족해야 저는 뭐 이미 버려질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추사 김정일 선생도 뭐 10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14년째인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말이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들은 그렇게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 서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뭉쳐있지를 못해요. 근데 그나마 노동자들이 그동안에 조직노동자로 뭉쳐져 있었는데 지금 이 조직노동자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보통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못해요. 이제는 이 사람들도 상당히 특권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0%의 보통 일자리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뭉칠 줄도 모르고 자기의 이익을 찾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바로 정치를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표는 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투표는. 그러니까 정치를 바꾸는 게 하나고, 그래서 제가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전체 세력화가 필요하다라고 늘 주장하고 제가 지금 이제 그걸 기치를 한번 들어본 거고요. 이거 실패 안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이거 실패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게 없죠. 이거 실패하면 이제 그럴 것인데요. 실패 안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또 하나가 우리가 뭉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외교사는 뭉치는데 사회복지사는 못 뭉칩니까? 아, 사회복지사 협회로 뭉쳐 있다고요? 그건 의사협회하고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뭐 이익을 추구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사회복지사. 간호사도 협회가 있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협회로 뭉쳐 있습니까? 병원 노동자로 뭉쳐 있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병원 노동자로 뭉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전국 보건의료 산업 노동자들의 산별 노련의 중추죠. 인정 안 합니까? 예, 이상희 교수가 노동운동 안 하신 게 참 저는 다행이네요. 잠깐만 퇴근하는 것이죠. 저는 할 일이 없을 뻔했는데. 아니, 제가 맞더라고요. 예, 맞은 얘기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요 잘 찾아보면 유권자로서의 자격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관할하는 내 주변에 조직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에 다 소속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내가 만든 복지국가 서울에서 활동할 때 저희 그냥 그 자매 조직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라고 서울에 있는 좀 젊은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그분들을 또 소개해줘서 여러 사회복지사 현장을 만나고 있는데 저는 그 70대 80대 뭐 70년대 최고로만 봤습니다만 이렇게 현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나 뭐 혹은 또 이제 현장에 좀 경험 있는 동료에게 들어오면 꿈틀꿈틀거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 꿈틀꿈틀거림이 언제 폭발적으로 지각을 뚫고 땅을 뚫고 세상에 넘어올지는 아무도 몰랐죠. 뭐 그런 게 뭐 87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요새 서울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을 보면서 꿈틀꿈틀 같은 걸 느껴요.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안에서 억눌러 있는 거죠.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직업에 있어서의 이런 정치성 혹은 실존적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때려치냐 마냐.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이런 비전 없이 복지관에 있어봤자 올라가는 경력 사다리도 뻔하고 처우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진료 이제 한 현장 경력 한 3, 4년 정도 되면 막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선배님들이 이렇게 강조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한 게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본 게 있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화에 큰 물결이 있는데 이 물결을 타고 오히려 내가 개척하는 주도자가 되보겠다. 이렇게 역으로 다시 그거를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죠. 저희 서울에서 저희가 뭐 강연회도 하고 그러는데 100명 이상 모이는 강연회를 서울에서도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하든 시민단체에서 하든 언론사에서 하든요 3, 40명 정도예요. 지금 서울에서는요 복지국가를 강연을 하면 100여 명씩 저희가 모입니다. 다 꿈틀거리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동료분들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오면 그 다음부터 소모임도 이루어지고 좀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복지관으로 있기 때문에 소모임은 이루어지고 우리끼리 공부도 하고 강연도 가고 막 그러고 뭐 새로운 뭐 협회 활동에 좀 더 참여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 무엇을 할지에 막혀 있는데 노동조합도 하나의 대안이긴 한데 복지관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관장님이 딱 있으시고 근데 관장님도 사실은 법이 지자체에 딱 머물러 있지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분절되어 있는 그리고 조그만 뭐 소규모의 복지관으로 분절되어 있는 이런 한국의 복지 인프라 실태에서 노동조합 형태로서의 조직화가 이게 비전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답답해하는데 이제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캉스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 단어인 뭐 텅 비었다 이런 거 같은 뜻인데 휴가를 뜻합니다. 바캉스가 노동운동의 성과였습니다. 프랑스의 이런 노동운동에 참여한 정부가 처음 출입했을 때 그 정부가 역사상 최초의 전체 노동자 유급휴가를 복지하는 겁니다. 모든 프랑스의 노동자는 4주의 유급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여름에. 그래서 휴가 가느라고 도시가 텅 빈 거죠. 그때부터 휴가가 텅 비었다는 뜻으로 바캉스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나중에 사회당 미테랑 정부가 5주로 늘렸고
40시간 노동제를 주 35시간 노동으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없었다면 바캉스란 말이 인류 역사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동운동이 바캉스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기업별 노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별 노조는 아무리 커도요, 그런 사회 변혁에 있어서 별로 조급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조합이 회사, 협회에서 휴가를 이미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휴가 제도가 바뀌지 않아도 이미 휴가를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역별로, 전국별로 모이는 노동조합이었기 때문에 산별 노조, 지역별 노조였기 때문에 훨씬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노동조합이라면 좀 이렇게 생경하게 됐지만 다른 나라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직장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판사 노조, 변호사 노조가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프랑스에 가서 활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찾아와서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방송국에 인터뷰 출연하는 소개해주는 이런 노동자들이 다 프랑스 판사 노조의 판사 변호사들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또 경찰 노조가 있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세계대전을 2번이나 치른 지역의 나라들인데 군인 노동조합들이 있습니다. 분단 국가인 독일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하면 우린 분단 국가인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군인까지 노동조합은 큰일 나지 이런 생각하지만 그런 나라도 다 군인 노동조합 만들면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 군인 노조는 미국 정부가 파병을 요청했을 때 그걸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왜 독일 청년들의 귀한 목숨을 미군을 대신하는 총알바지로 내보내냐. 미국에서 결국 파병 동맹의 부결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하고 이상한 게 아닌데 한국 사회에서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노동운동을 억압했기 때문에 이게 노동조합 이런 데서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 유니언 청년들을 만났는데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청년 유니언이 굉장히 센 조직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노동조합의 이름이 겁나서 유니언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조직이다 당신들이. 근데 이게 전술적으로 유니언이래야 좀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큰 사회에서 많이 가입할 수 있으니까 전술적인 선택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한국은 제가 전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수배 전단에 보면 인상책이 가장 자주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저 같은 사람은 80년도에 5월달에 수배가 됐을 때 그 수배 전단에 저는 그 밑에 이제 미남을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우리 가문의 전설입니다. 근데 가장 자주 있는 인상책이 표기가 노동자품이에요. 부산 지역에 지난번에 성폭행 사건 났을 때에도 부산 경찰청이 인터넷 웹자보를 그 포스터를 딱 띄웠는데 보니까 노동자풍의 말음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노동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부감이 있어서 다른 이름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한국 의사노조가 설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병원 의사 유니언이라는 이름을 선택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노동조합을 영어로 유니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노동조합입니다. 같은 뜻이긴 해요. 그래서 자문 하나 해주세요. 만약에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 그러면 노동조합이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유니언이라고 할까요? 그건 저는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건 당연히 더 선호하지만 그건 전술적으로 잘 고민해서 선택하셔야 돼요. 야,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10명밖에 안 올 텐데 유니언 이러면 100명쯤 올 거야. 그럴 때 유니언이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현명하게 고민해서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원래 지역적으로 업종별로 광범위하게 모여야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듣다 보니까 노동운동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사회복지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노동운동 아시죠? 광주 본부도 결성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노동유니언 만들 때 거기 정책팀에 지금 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토론이 됐어요. 이름을 뭘로 할까? 노년유니언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나왔어요. 노동조합이 거북하니까 유니언으로 후퇴하는구나.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노동조합은 그런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조합원의 권익, 경제주의, 실용주의적 측면의 활동에 치중된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21세기는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기관에 조직된 것에 한정되지 않고 나의 삶에 미치는 요소들이 나의 복지관, 나의 그 기업이 아니고 굉장히 사회적인 것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일하는 공간의 문제, 내가 일하는 사는 지역의 문제, 그리고 내가 접하는 더 큰 공동체의 문제,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갖는 이런 게 진정한 21세기의 새로운 대중적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우리 광주에서도 국제활동가 분들이 물론 아직은 이제 많은 대중이 다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새로운 사회복지사 조직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름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복지 세력 그리고 바로 복지 현장에서 꿈틀거리고 나와주신다면 지금의 남북 그리고 대한민국의 복지 국가를 여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제가 드리지 못할게요. 기시름다 가정사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한 토크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혹시 저희가 주고받은 얘기 중에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대답을 원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시면 먼저 선생님을 이렇게 지명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최민수입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정치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좀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러긴 한데요.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아까 정치적 세력화가 된다면 정말 매도산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강한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익숙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선택과 집중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지방선거 앞두면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각계 분산하는 게 아니라 좀 집중과 선택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듭니다. 좀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 지방선거까지 연관지어서 조금 제안해 주실 의제나 있으십니까? 글쎄,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를 바꾸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거는 온 국민이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해야 될 일인데 사회복지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만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종의 전도사 역할, 전파자 역할을 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력화를 하는 거죠. 그게 아까 우리 하종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온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방식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저는 몇 가지 중요한 복지 이슈를 저는 사회복지계에서 좀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때까지 초기적 형태를 하도 광주 지역에서 만약에 맹화적인 형태를 하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유니온이 만들어져 있다면 사회복지사 유니온이 제시하는 복지정책 많이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한 5가지만 딱 제시하는 거예요. 요걸 해달라고. 근데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아주 정치적으로 잘 선정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이권이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자기네들의 요구사항만 너무 당겼다 이런 인식을 주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생에 관련된 온 국민의 복지 문제, 특히 보편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한 주제를 한 5가지 정도 중에 한 4가지 뽑고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이슈 1개 정도를 섞어서 이런 거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제안한다라고 하면 아마 지방선거에 나온 많은 후보나 정당들이 특히 광주 지역에서는 아마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공론화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광주 지역 사회복지사 유니온의 힘이 이제 행사되는 거죠. 예. 덧붙여서 한 보름 전에 인천 영종도에서 지역복지단체 활동가 대회가 있었어요. 저도 참여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방선거 이 주제를 토론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걸 전해드리면 올해까지는 각 영역별 복지 요구를 가지고 보편으로 할 것이냐 선별로 할 것이냐 갖고 쟁점이었는데 내년부터의 쟁점을 재정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다.
그러면 지금 광역단체장들이 성명서를 냅니다. 16개씩 몇 개죠? 내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약효가 없을 것이다. 광역단체장보다는 기초자치단체장 보다는 1000명의 기초자치단체 의원 보다는 결국 그게 쭉쭉 고리를 이어서 복지 현장까지 지금 예산 압박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3000명의 사회복지사들 복지에 계신 분들이 의견을 내고 혹은 몇 대가 됩니까? 한 1000대 정도의 광역버스를 타고 여의도에 결집했을 때 이때 비로소 지방복지재정의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해법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앞으로 복지 유니언을 만드실 때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 듣다 보니까 여기 전부 이제 복지하시는 분이고 저만 노동부잖아요. 상당히 좀 외롭긴 한데 한국의 노동조합법이 53년도에 한국전쟁을 치른 이승만 정부가 그 부산에 피난가 있는 국회에서 급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노동조합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가치를 향상시킨다. 명시에 있었습니다. 이게 다 세계 공통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다음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삭제해버린 겁니다. 한국은 노동운동이 노동조합이 정치 문제에 관해서 마치 불순한 것처럼 보지만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사실은 정치 영역입니다. 그게 싸움하다 결국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 활동한다는 것이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으로서 그렇게 불순한 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쪽지를 받았는데 무슨 쪽지인지 아시겠죠? 빨리빨리 지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받을 수 없어서 저희가 질문 나오면 답변은 20초 이내로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 제가 시간 조정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 혹시 더 없으세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그 토크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시간 제약이 있어서 아마 아쉬운 분이 많을 거고 저희도 못하는 일인데 아주 좋았어요. 예, 그래서 잘하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클로징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너무 반가웠습니다. 반가웠고 저는 복지 현장에서 지금 현재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신이 나올 거라고 굉장히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하고 광주인 것 같아요.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하고 광주 어디서 먼저 할지. 전 서울 쪽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한번 일을 벌여보겠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곳 광주에서 좀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부산 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쳤던 거 보십시오. 저는 마치 이 운동권이 준비하기 전에 무상급식이 마치 태풍처럼 갑자기 우리 사회에 다가섰어요. 마찬가지로 사회 발전 형태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다른 나라가 거의 100년 전, 50년 전에 공무원 노동조합, 교사 노동조합 설립했기 때문에 한국도 언제나 이게 생길 거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환갑 훨씬 넘은 다음에 죽을 때쯤 볼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2,000명의 교사가 해직당하면서 정교조를 재짐작하다 거의 한 10년까지 만들었고요. 공무원 노동조합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시작이 되더니 3,000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도청, 국청, 시청마다 공무원 노동자 깃발을 꽂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사회가 긴 침체기가 오래 지속돼서 어둠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막 우리에게 다가서게 될 거고요. 제가 강의할 때 다른 나라들은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전부 하고 있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가장 먼저 노동교육 교재를 만든 곳이 광주시 교육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 교육청이 이제 그게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저께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연구년을 활용해서 1년 동안 그 노동교과서를 만들던 장윤호 선생님이 밤에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 읽는 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민교육 교과서를 개발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교과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노동 부분이 충분치는 않고 내용도 미약하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이나마도 가능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노동인권교육 교수학습 자료도 개발 중인데
조만간 선을 그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동문제 분야에서 이분이 이것만 얘기했죠. 이 시민교육 교과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복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제가 굉장히 세밀하게 초등학교 3, 4학년용, 초등학교 5, 6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이렇게 단계별로 다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교과서를 채택하는 교장이 나올 거고요. 언젠가 정부 차원의 교육과정 전체가 한꺼번에 바뀔 겁니다. 그래서 복지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풍처럼 다가설 것이다. 희망의 약속을 드리면서 지겠습니다. 우리에게 재원이 아주 한정되어 있다면 이 재원을 누구에게 써야 될까요? 아주 가난하고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그 재원을 할당해야죠. 이게 선별적 복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복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선별적 복지에 대부분 종사를 하고 계셨죠. 이게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자기가 선별적 복지에 종사한다고 해서 선별적 복지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자, 이 한정된 재원을 중산층과 부자들에게까지 나눠주자는 이야기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정된 재원은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맞아요. 한데 이 재원의 파이를 더 키워서 재원을 더 많이 키워서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복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가난한 사람도 양질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우리 사회복지의 본령에는 훨씬 더 적합한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현장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안 하세요. 제가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해를 할 기회를 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건 누구 탓이냐? 여러분들 탓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질 않았으니까. 그분들을 교육장에 못 나오게 하시면 찾아가서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이제는 사회복지계가 보편적 복지를 선도하는 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회복지 유니온이 만들어진다면 그 유니온의 핵심적 과제는 대한민국의 기업별 복지, 이 차별적 복지를 국가에 의한 보편적 복지로 획기적으로 만드는 것을 선도하는 그 일을 기상 최고의 과제로 삼아야 된다. 그 일을 저는 광주에서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 위촉장, 교수 이상희, 회화를 사람중심 복지도시 광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광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세 분의 얘기를 참 잘 들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말이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좀 따라서 해봐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 이제 바람이 와서 흔들흔들 해주고 태양이 와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물이 키워주고 해서 결국은 세상을 뒤바꾸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잘 없으시다면 그 나무를 심는 사람들 이런 책들 같은 것을 읽어보시거나 지금 내몽골의 사막을 이렇게 숲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얘기를 읽어보시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도 바로 이곳에서 혹은 이곳 주변에서 활동했던 1980년에 그 시대의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피 흘린 대가로 사실 이만큼이라도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후퇴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약속이 후퇴했을 뿐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기초요령연금을 96,000원 주던 것을 93,000원 주는 것이 아니에요. 20만 원 주겠다라는 것을 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70%만 주고 그것도 좀 적게 주겠다 이런 거고
또 4대 중증 질환도 이렇게 하겠다 했다가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이미 4대 중증 질환을 공짜로 했던 것을 처리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속을 행동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할까요? 여기 있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누가 할 것인가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조금씩 틈새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 마치 이렇게 주인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최근에 자치가 진보다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하면 되겠더라고요.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이 뭔가 좀 위장으로 뭐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받아보고 결국 협동조합이 쓰레기 처리를 했더만 더 좋더라. 이 공익활동 지원을 하는 것들을 만들었더만 프로포즈에서 다 1등 해버려가지고 광산구가 지금 광주시의 복지사업의 상당수를,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한다고 보면 된다고 봅니다. 저도 어쩌다 보니까 교수가 지금 사회복지사 협회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맡은 곳에서 시작합시다. 그리고 남 탓하지 말고 자기 힘껏 하다 보면 세상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위바위보! 예, 감사합니다.